예전부터 만나자는 얘기는 제안은 다 누굴 통해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27일 예고한 뒤로 그 전에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뭐 제안을 하거나 조건을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김기현 대표랑 저랑 개인적인 친분도 많고 하니까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끔 깝깝하긴 하죠. 왜 저러고 있을까 깝깝하긴 한데 그거야 뭐 깝깝한 거고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나쁜 감정이 있을 리는 없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은 당에 많은 일들이 인민재판같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앞장서는 홍위병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당내 초선 의원들이면 그래도 당의 핵심 관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앞장서는 게 너무나도 모양새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김기현 대표가 약간 어려워졌을 때 그때 또 냄새 맡고 득달같이 가서 한 대 더 때리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기사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짜증났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도 더 원리 원칙과 역사와 전통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들어온 뒤로 당의 혼란이 끊기지가 않아요. 선거는 2번 이겼다고 하지만은 계속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누군가를 내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진짜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뒤부터 당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도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대통령이 바라는 바대로 당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당이 망가진 거고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있는 의원 중에 제가 아는 다 의원들 다 알지만은 그래도 합리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게 저는 황당한 상황이다. 지금 서울시 수도권 선거 얘기하는데 서울 밖에 어디 나가서도 국민의힘을 안 찍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김기현이라고 답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가 결국에는 자금력이나 조직 동원력을 거의 상실한 이유로 제가 언제 한번 제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그 조직 동원력과 자금 동원력을 상실한 보수는 태극기 집회라는 걸 통해서 종교계와 결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종교계에서 그리고 인력 동원은 보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 지금 아스팔트 보수라는 걸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야당 생활을 하고 이제 집권을 근데 그렇게 태극기 부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20년 선거에서 그냥 속절없이 그 180석 내주고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가 단결을 안 해서 진 게 아니라 단결했더니 그렇게 진 거예요. 그 사실 한교안의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더 끌어모을 보수가 어디 있었어요. 다 끌어모아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권을 위해 가지고 그 허약한 보수의 손을 잡고 들어온 것이 관료사회의 검찰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을 아무리 욕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아무리 시민의 집회라도 흔들리지 않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동력이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권력은 검사 권력대로 보수는 스스로 집권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티핑 포인트를 넘겨가지고 넘어뜨린 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수도 이제 속된 말로 손쉬운 정치에 맞들인 거죠. 이재명 전선에서 이재명 악마화 해가지고 대선 치르니까 해볼 0.7%는 어쨌든 이기더라. 그럼 총선도 어쨌든 이재명 감옥 넣어가지고 해보자라는 식의 구도로 1년 반 동안 해오다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보수가 예전에 엘리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구속시키냐 마느냐 이런 검찰 논리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은 선악만 가르는 형태로 갔을 때는 더 이상 보수 집단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대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이제 지금 대학생 20대 초반인 친구들한테 가서 시위란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85년생까지 봐도 시위라고 하면은 광우병 시위 때 같이 왼쪽 시민사회단체 다 몰려나오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노총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시위의 표본적인 것에 대해 생각했던 지금은 20대 초반은 시위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태극기 들고 노래 크게 틀고 성조기 들고 광화문에서 뛰는 게 시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를 보수에서 해야 되는 게 시위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의견을 투영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단인데 그걸 하던 게 20년 전에는 진보였는데 지금 보수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보수가 절대적 소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보수는 확장성을 보이지 않으면 단순 다수차에서 집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 제가 책을 썼을 때도 보면은 출판사에서도 보수 정치인의 책과 진보 정치인의 책이라는 거를 판매량을 거의 한
5대1 정도로 보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출판에서 5대1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뭘지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보수가 책을 안 읽죠 우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는데 유튜브도 자극적인 거로 빨간색 제목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정치 담론을 소화하기 시작하니까 매우 그냥 유치뽕짝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무슨 학력 위주 해명하라 그러고, 근데 그러고 다니는데 맨날 뭐 말만 하는데 학력 위주 해명하는데 졸업장도 까고 다 까고 했는데 해도 또 와서 또 졸업장 보여달라고 이게 수준이 뭐냐면요. 어차피 안 보는 거예요. 말로만 뭐 졸업장을 까라 이렇게 졸업장 까면 보지도 않아요. 그다음 또 똑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그러니까 느낀 게 뭐냐면 뭐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공격할 때 뭐 철지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보수는 지금 김어준이 뭐 저쪽 여론을 뭐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김어준보다도 수준 낮은 여론 형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지지자들에 투영되고 있는 게 지금 보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제가 그 시기에 그 학사 안내 자료집 같은 거 다 올려놓고 해도 안 봐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군대를 다시 보내야 된다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무의미한 일에 그런 게 바로 내부 총질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이제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고 그 유튜버들의 낙이 된 거예요. 그거에서 먹고 사는 게 그냥.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작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이럴 자신감은 없으니까 안에 그냥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이 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여러 번 말을 갈아탄 것도 사람들 알고 있고, 그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 집권 과정에서 보면은 이분이 뭐 백의종군하겠다, 무슨 뭐 이선 후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3-4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출마 못하겠지만 뭐 그런 거죠. 출마를 못한다 한들 그 사람은 뭐 어떤 딜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선대위원장 치어리더인데 치어리더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질 않거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번 선거 강서 보궐선거 때 이미 국민들이 몽둥이 찜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2달이 넘었는데도요, 문제는 대통령이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법은 나올리 만무하죠.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는 거기에 대한 기회가 없다는 것,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표가 됐을 때도 능력주의라는 말을 하고 했던 것이 결국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것에 대한 그 능력이 꼭 천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둘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특히나 확실히 해진 게 뭐냐면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의 방식이 결코 보수의 경제관이나 보수의 이런 산업관을 투영하고 있다 보지도 않거든요. 대통령 보면 지금 뭐 이자율까지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뭐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치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본인이 새로운 내번이나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자유의 가치와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보수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게 낫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은 정책의 틀을 보수 안에 가둬놓지도 않겠다. 왜냐? 어차피 못 지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철학이냐 이념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대.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가 더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저는 성역 없이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폭탄 돌리기 하지 않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성역 없는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당면할 과제인데 이상하게 미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선진국화 돼가면서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전부 다 관심도가 낮았다면은 미국 같은 나라도 갈수록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대두됐었는데 보수는 지금 담아내고 있지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보수는 교육, 안보,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진보가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언급해왔다 보는데, 저는 이제 보수 정당 또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당도 안보, 경제, 교육에 이어가지고 노동, 환경, 인권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론중재법에서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특이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결국 언론의 취재 내용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허위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 회사가 망할 정도로 아니면 개인이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됐었는데 저는 이상했던데 그때 대통령이 우리 당론은 언론중재법 반대인데 대통령이 어디서 그 열차 안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회사는 망할 때까지 징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습하느라 좀 힘들었었는데 언론의 자유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 자유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깜짝 놀랐었고 저는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노조의 쟁의, 불법 쟁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불법 파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한다 그래도요. 물론 불법 파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은 흔히들 뭐 집시법이라는 거 처벌받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돈을 많이 물려가지고 그걸로 노조의 쟁의권이라든지 파업권 같은 것을 통제하겠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저는 그런 선택이라 보거든요. 전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수 또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옛날에 조공 외교처럼 어느 정도 외견적인 우위를 인정해주고 안보 이익에 동참하면은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은 주변 국가들이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탑이었다면은 지금은 외교적으로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동참해도 우리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거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 서구권 외교하시는 거 보면은 서방 국가들 외교할 때 보면은 대접은 진짜 잘 받아요. 가시는 데마다 뭐 몇십조 투자 약속하시고 하시니까 대접은 잘 받죠. 근데 무엇을 얻어왔지 해서 항상 물음표거든요. 좀 크게 잘못했다 봅니다 지금. 저는 사과는 아니더라도 전 누구한테 얘기하기로는 차라리 소록도에 가서 계시라 선거 동안에. 아, 예. 그 봉사활동이요? 유경수 여사 이미지라도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했는데 사실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글도 제가 봤지만은 거기다 몰카 같은 얘기를 갖다 붙일 정도로 우리가 자기 검열이 심해진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한 언론에서 의상실에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 핸드폰 닦는 모습을 보도해 그게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카라고 지적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영부인 직접 잡히는 그런 축출적인 상황이 나는데도 보면 그게 함정 취재냐 몰카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커버치려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 수준을 너무 얕게 보는 거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냐면요. 지난번에 보도가 한번 나왔던 것이 특검법을 처리하고 나면은 거부권을 쓰고 거부권을 쓰면은 거부권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천이 끝나기 전에 그걸 하겠다 그래서 공천을 늦추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조금만 국회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는 게 법률이 통과됐을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을 언제 표결에 붙여야 되는지는 조항이 없어요. 이걸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인즉슨 김진표 의장이 뭐 그렇게 선택하실 분 아니지만 민주당의 요청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표결에 붙이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짜는 작전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거부권은 거부권대로 써서 욕먹고 특검은 특검대로 출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왜냐하면 공천 잘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저는 대통령이 안 받는 순간 거부권을 지금까지 쓰신 것에 대해 가지고 결국 거부권의 사유화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수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근데 특검이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요, 대한민국은 두 개의 검찰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대부분 우선 특검이 어쩌면 기존 검찰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특검의 공수처까지 대한민국이 서로를 서로 수사하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 여론의 70%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 여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이낙연 총리 때가 문재인 정부 제일 잘 나갔을 때죠,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초대 총리로 가장 지지율 높을 때 계셨던 분이니까 실정과 연계하기 쉽지 않다는 건 있고요. 다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낙연 총리님이 문재인 정권의 총리이기도 했지만은 본인도 대선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축적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 결코 가려질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 잘 몰라요. 인연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총리 하실 때 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할 때 그때 관저에서 막걸리 한번 마시자고 바른미래당 지도부 불러들이신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 했을 때 이번에 잠깐 국회에 왔을 때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받으면서 진단 뺐던 것처럼 저도 한동훈 장관 같이 그렇게 따박따박 답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기 얼마나 저걸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와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지만 그걸 극복하면은 한동훈 장관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문제다 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차별화하면은 정치적인 인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흔한 대통령이 찍어내리려고 했던 2인자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너무 동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 차별성을 유지해가면서 가야 되고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비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갑자기 정광훈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열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원장관의 진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당 전체의 분위기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훌륭한 당의 자원들이 치킨 게임 비슷하게 하면서 그 서로 그런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상당히 저하되게 되는 것 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뭐 천공이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 좀 잃었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주류 종교라 해도 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받은 건데 정말 어이없는 게 김철근 실장은 이미 그때 한참 전에 작년에 이미 무혐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건이 애초에 성립을 안 하는데 교사가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라도 해야죠. 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치니 아니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정권에서 뭡니까 그러면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윤리가 오히려 앞서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와서 그럼 그거를 되돌리든지 아니면은 해야 되는 건데 띡하고 무슨 뭐 징계 취소니 사면이 이런 소리가 앉아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윤리로 다 때려잡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1년 뒤에 무슨 뭐 징계 취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건데 저는 애초에 뭘 바로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